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산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지신 분들을 초대해서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는 육삼 혈투 출사표. 자, 오늘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최연석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연석 국회의원님은 원래 그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 구미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CJ 그 공인회계사시죠. 네, 네. 원래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CJ 그룹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경영 전략총괄 실장도 하시고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제1제당 대표이사까지 지내신 실물 경제에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정현 공간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좀 기업도 경영을 해보고 일자리를 창출한 분이 좀 적임자다. 그래서 내정설 이런 것까지 돌았는데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9명이 원래 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세 사람이 컷오프되고 이제 6사람 안에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내정설과 아마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실은 그 내정설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후보에 이렇게 지원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서 면접 볼 때 이정현 공간위원장은 면접장에서 처음 뵌 분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일면식도 없었고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 내정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 같고 다만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 하실 때 보면 이제 기업을 이렇게 본 사람 또는 또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투자를 실제로 한번 이렇게 집행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구시장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거는 뭐 저를 특별히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구가 처한 환경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정 생활 시작하고 그때 이제 대구시의 예산 문제나 아니면 대구시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또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이거 대구는 회사로 말하면 정말 부도 직전의 회사고 대구 경제는 이제 구멍 뚫린 배처럼 서서히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대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하고 대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라면은 이정현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그거는 지극히 되게 상식적인 문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필 이렇게 저 여러 가지 경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의 CEO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마치 이제 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전체 6명이지만 경선이 시작된 걸로 이제 그런 내정설은 좀 불식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보면 제 스스로 이게 참 자랑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나 행정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부의 재정 그리고 예산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좀 익숙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평생을 이렇게 없는 사업을 좀 성공시켜 보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산업으로 한번 육성도 해보고 또 기존에 좋지 않은 어떤 사업들도 다시 정상화시켜보고 이랬던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 준 그런 경력과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본 사람 그리고 그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고 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본 사람 이게 좀 큰 차이가 있고 저희 강한 경쟁력은 아마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같은 경우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이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그 급선무고 이정현 공간위원장도 굳이 이제 염두에 두셨는지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를 하면서 대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RDP가 33년째 지금 꼴찌 이런 문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좀 그 겸사겸사 겸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좀 전에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을 일으켜봤다. 이것이 이제
CJ에 계실 때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게 그 기회 이건 비비고 예.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런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해볼 수 있고 한데 그 사업을 이렇게 해보신 경험으로 네. 지금 대구에서도 좀 신성장 산업을 쭉 그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 네, 해서 그 지금 새로운 그 캐치프레이즈 803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803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8대 전략 산업을 육성을 맞습니다. 해서 예. 이 격차를 제로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대구의 기업 300개를 육성을 하고 GRDP 전국 꼴찌인데 3% 성장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CJ에서 이루신 그런 경험들을 네. 대구 시장에 어떻게 이제 전복을 하실 건지 예. 네. 그 부분을 좀 네, 설명해. 네. 실은 제가 이제 뭐 저희 이제 CJ에 있는 후배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예. 정말 올리브 영을 오늘날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K 뷰티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네.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다 하는 평가하고 예. 그다음에 비비고란 브랜드를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이렇게 확 성장시켜서 K 푸드의 글로벌화를 이끈 주역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데 올리브 영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2006년, 7년, 8년 이때에 CJ 그룹에서 올리브 영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책임자였고 그때 올리브 영이라는 사업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토탈 뷰티 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업태가 이제 처음으로 올리브 영하고 그다음에 GS 왓슨이라는 회사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출범을 했었는데요. 둘 다 되게 아주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장품 대기업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주다가도 어느 날 화장품을 이렇게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왜냐하면 또 본인들 직영 또 이렇게 체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리브 영이나 GS 왓슨 같은 데는 아예 물건을 공급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두 회사 다 홍콩이나 또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법인과 합작 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만 하더라도 CJ 올리브 영만 하더라도 점포 수를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올리브 영의 어떤 화장품 모델을 입점시키는 거 이런 것들마다 계속 의견 충돌이 많았고 그래서 이 법인을 청산할까 사업을 접을까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을 맡고 나서 저는 K 뷰티 산업이 앞으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좀 전략적 판단을 좀 하고 그때 이제 그 홍콩에 있는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화장품을 공급하다가 막 중간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되게 좀 횡포도 있었는데 이게 대기업에 기댈 게 아니고 한국에도 이렇게 독자적인 브랜드, 화장품 벤처 기업들을 많이 좀 육성을 하자 하는 걸로 해서 인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을 육성을 하자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브 영을 빠르게 점포를 많이 확장해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판로를 이렇게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런 전략을 좀 수립하고 그때 이제 합작법인을 청산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을 만든 게 이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실은 그때 같이 경쟁하던 또 한 회사 GS 왓슨이라는 회사는 합작법인을 청산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육성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가던 회사가 저희 올리브 영은 지금 작년에 매출 6조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때 같이 경쟁하던 그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못하고 실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차이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성장시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올리브 영에 대한 거였고요. 또 이제 비비고는 이제 후배들이 저를 이제 글로벌 이렇게 K 푸드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 역할을 이렇게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많이 인정하는데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이제 국내에서는 뭐 만두도 그렇고 다른 뭐 이렇게 뭐 김치도 그렇고 다들 잘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이런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2017년, 18년에 CJ그룹의 경영 전략 총괄이라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모든 계열사의 사업 전략, 재무, 그다음에 손익, M&A, 투자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는 그룹이 아주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갔을 때 K푸드를 글로벌리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장 입지를 탄탄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유럽이나 기타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에 우리 CJ그룹 역사상 가장 큰 2조 원 정도 규모의 M&A를 하나 했습니다. 네, 슈완스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미국에 뭐 월마트를 비롯한 모든 유통 채널에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꽤 큰 회사였는데요. 우리는 그 전략을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 유통 채널에 우리 비비고를 얹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키자.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신의 한 수 이렇게 좀 표현될 정도로 K푸드의 글로벌 전략에 정말 아주 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좀 큰 M&A였습니다. 그걸 이제 그 M&A를 제가 실제로 그 회사를 좀 발굴도 하고 M&A를 주도하고 인수를 성공시키고 제가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가서 비비고 브랜드를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데로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뭐 그런 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좀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없던 산업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대구에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앞으로 대구라고 하는 브랜드 하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예를 들면 미래 신산업 중에 지능형 로봇 또는 뭐 미래 모빌리티 아니면은 뭐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 대구에 가면 이 사업들은 이 산업들은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육성해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구라고 하는 그런 좀 이 도시가 그런 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좀 많이 미흡합니다. 대구가. 그래서 앞으로 대구에 가면 제가 이번에 이야기한 그런 8대 산업들 같은 경우에 전통 산업도 고부가 가치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도 제대로 된 어떤 특장점을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적이나 예산 지원을 잘하는 그런 도시다. 정말 기업 친화적이고 산업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대구에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대구에 좀 잘 접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803 그 마스터 플랜 그는 대구 803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중위법적인 그런 이제 계획을 803에서 전 모티브를 얻었고 그다음에 또 803이라고 하는 게 대구 시청의 전화번호 앞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053, 803 이렇게 나가네. 그래서 803에서 모티브를 땄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좀 아주 주도적으로 펼쳐 나갈 전략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 CEO 대표이사 자리까지 지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대구시의 어떤 경제 마인드 그동안 쌓았던 그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구 경제를 한번 살려보시기 위해서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건데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은 그때 국민 추천제로 그 대구 동구 군이 갑 여기에 이제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천을 받았을 때가 한동훈 그 비대위 체제였죠. 그래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우재준 의원이나 아니면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국민 추천제로 그때 그 입성을 하셔서 친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가능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24년도에 당에서 연락이 와서 대구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좀 경제 전문가에 대해서 좀 꼭 이렇게 영입 공천을 하고 싶다는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은 처음에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한 적도 없고 해서 처음에는 많이 고사를 했었는데 그 당에서 계속 좀 설득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태어난 고향 대구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대구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기도 하겠다. 이것도 되게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일단 공천 제안을 수락하고 국회의원이 되긴 했고 근데 그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긴 했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때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고 그 공천 전이나 후나 뭐 만난 적이거나 통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계라는 거는 좀 잘못된 아마 국민 공천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에 계신 여러 좀 다른 의원님들이 추천하고 또 민간에 그런 또 이렇게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100대 CEO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간에서의 그런 경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아마 영입하려고 그렇게 좀 공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친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뭐 제가 이제 방송 전에 그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약간 뭐 사적으로 대화도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본격적인 지금까지도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새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신 지금 현재는 대구 동구 군의가 국회의원이신데 개인 소개, 이제 개인 소개 어떻게 그 민간 기업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구시적에 접목을 시키실지 또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치열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워낙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몸담고 있던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압도적인 우세 그 8사람하고 전부 다 1대1 가상 대결을 했는데 전부 다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오차범위 안에서 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오차범위 밖으로 다 나가서 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표하고 지금 대구에서 현장을 뛰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민심하고 괴리가 있습니까? 먼저 저 영남일보 이렇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이렇게 국회의원 우리 국민의힘 의원의 한 명으로서 먼저 이렇게 국민들이나 대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습들이나 이런 데 좀 실망하신 우리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지금 이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청와대나 또 이렇게 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부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초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뭐 이렇게 다음 주인가 언제부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뭐 TV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후보들이 9명이라 좀 분산돼 있다가 또 최근에 한 6명 정도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제 그런 경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도 한 명으로 압축되어 갈 텐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당의 경선이 공정하고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합하는 분위기로 잘 흘러간다면은 저는 나중에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게 되면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김부겸 후보가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은데 이분이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퇴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전에 이루지 못한 대구시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뭐 정치적인 욕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나 본인의 강점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 대한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청와대 뭐 민주당은 나한테 뭐 줄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선거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국무총리직까지는 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가져야 될 또 보여야 될 자세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뭐 같은 뭐 대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계신 분이긴 하지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 대구에 뭔가 선보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도대체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까 집중하게 만드는데 한 방송에서 그걸 거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부겸이 정권하고 지금 거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대구에 와서 뭐 예산 폭탄이든지 공항이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그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실물 경제도 하셨지만은 국회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예결위 활동도 하시고 또 그 기획 재정위 활동도 하셨잖아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부겸 본인이 그 이재명 정권하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짜여진 예산 틀 안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따리라고 갖고 왔는데 보따리가 전부 다 부도날 수표일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 폭탄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보셨으니까. 진짜 대표님 방금 말씀 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2년간 재경위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규모나 또 재정 상황이나 각 지자체로 이렇게 좀 배분되는 그런 예산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과정들을 보면 그거는 이거 누가 지금 이 대구광역시장을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실제로 예산 폭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재명이는 지금 막 그 지금 추경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구광역시에 뭔가 김부겸이 되면은 뭐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말하는 것은 거의 저는 대구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아, 봅니다. 예. 기만하는 사기극이다. 예. 예. 저는 왜냐하면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 예. 이렇게 대구 시민들을 달콤한 말로 이렇게 예. 현혹하는 거에 예.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끌어내고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보여지고요. 예. 저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 규모 말씀드렸지만 실은 연말에 예결위 할 때 보면은 각 지역구별로 그렇게 그렇죠. 노력해도 예. 그냥 몇십억 정도 예.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예. 정도지 그것들을 뭐 대구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예. 뭐 수백억, 수천억 이런 것들은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구 현명하신 대구 시민분들은 전혀 이렇게 현혹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구시장에 이렇게 목매는 김부겸 전 총리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진짜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한 또 정계를 은퇴했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보여줘야 될 그런 자세는 정말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아마 약속을 할 겁니다. 뭐 공약도 하고 뭐 신공항도 빨리 하겠다고 하고 그 뭐 대구 경북 통합도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할 텐데 대구 경합 그 추진 그 통합을 추진을 무산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 이번에 맞습니다. 지방선거 차원에서 무산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는 건 정말 그 시민들에 대한 네. 모독이고 네. 일종의 뭐 사기극으로 예.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 상황 생각도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일단 그 김부겸 출마론이 이렇게 그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 국민의힘 안에 시장 후보 경선에서 일종의 파동이 일어난 거 맞죠? 예. 파동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호영 그 이진숙 두 후보를 컷오프 시킨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내정설도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이정현 내정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요. 내정설도 나오고 하는데 그 현지에서 후보들이 보실 때는 이 두 사람은 컷오프 시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일단은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이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컷오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예, 예. 개인적으로는 좀 두 분께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공간위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예, 같고 실은 보면 이제 국회 부의장님까지 하신 우리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아마도 이제 향후에 훨씬 더 큰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당의 진짜 훌륭하신 중진이시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좀 취약한 이렇게 뭐 방송이나 미디어 통신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아니면 지금 대이어 이렇게 우리 민주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투쟁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다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고민이 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좀 이렇게 아깝게 좀 배제가 되시긴 했는데 저는 두 분이 우리 국민의힘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 훨씬 더 큰 정치적인 어떤 다음 좀 이렇게 뭐 스텝 다음 어떤 여러 가지 행보들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간위에서 이렇게 좀 그런 결정을 한 진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일, 큰 일을 할 인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듯이 본인도 그런 말을 시사한 적이 있고 다른 이제 국회를 진출을 해서 국회를 진출을 해서 특히 최민희하고 싸우라 그 전에 그 많이 충돌을 했으니까는 그리고 여 전사가 좀 돼달라 이런 그 어떤 요청에 좀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일을 해달라는 그 요구였는데 조영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상당히 경로해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저한테도 막 들리는데 오늘 그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곧 무소속 출마를 위한 그 수순 아니냐, 수순밖에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김부겸하고 그 만약에 주호영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3파전 되면은 그때는 100점 대표입니다. 그때는 그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수성갑에 또 한동훈이 그 보궐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구를 민주당에게 뺏기고 수성갑에 한동훈이 들어가고 주호영 의원은 낙동강 오려야 된다. 제가 그 방송까지 했는데
이 조영 의원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진짜 이렇게 뭐 경선하는 과정에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뭐 결국 경선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긴 했지만 예. 저는 여전히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이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훌륭한 어른이시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당의 정말 중진 중에 중진이신데 그렇죠. 예. 결국 당을 사랑하시는 생각은 누구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대구시장까지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데에 저는 우리 주호영 우리 이제 선배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참여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아마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하신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결국 당과 또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이렇게 아주 좀 현명한 그런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영 의원은 이제 육선 국회의원이고 뭐 그 전에 한번 계속 공천을 받다가 한번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네. 그 출마를 해서 다시 이제 이 당선이 돼서 육선인데 뭐 7선 8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장 나온 지도 네. 참 오래됐는데 예. 제 기억에 박준규 국회의장 네, 이후에 없었던 것 그다음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이미 한 그런- 40년, 50년 그렇죠. 근데 정권을 잡게 되면은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좀 분하지만은 그래도 대구시는 뺏길 수 없다 네. 해서 내가 그 적극적으로 이제 돕겠다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그 길을 좀 선택을 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친한계에서 무슨 뭐 그 과거에 대구에서 그 좀 무소속이 시장이 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부추기던데 그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문희갑 시장 때, 예. 문희갑 시장 때 그때 자민련 바람 불 때, 네. 그때 자민련 후보도 나오고 막 했을 때 조현영 시장이 4등 할 때 다 표가 분산돼 가지고 이 문희갑 시장이 30%대로 당선이 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무소속으로 뭐 당선되기는 어렵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문희갑 시장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역대 시장을 제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그 후보님 의원님처럼 이 실물 경제에 오래 하셨고 또 이 거시 경제도 사실상 다뤄보셨잖아요. 네. 국회 하시면서. 네. 그런데 그런 시장은 좀 드물어 그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역대 시장들 중에서 나의 롤 모델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 롤 모델이라기보다는 실은 제가 문희갑 전 시장님을 한번 찾아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 예. 가지 이렇게 달성에. 좀 예. 고견도 좀 듣고 예. 또 대구시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울 게 많은 훌륭한 분이시고 예. 또 그 외에 또 많은 또 전임 시장님들 중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평가는 좀 다양하지만 저는 모든 시장님들이 다들 좀 배워야 될 아주 훌륭한 그런 면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시장님들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 예. 대구시를 위해서라면 또 예. 대구 시민을 위한 거라면 어떤 것들도 다시 좀 개성을 해서 예.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가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좀 용광로에 좀 녹이고 예. 그런 걸 좀 베이스로 해서 대구의 산업을 일으키고 대구의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고 예. 기업들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예.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여러 과거 시장님들의 이제 장점들을 다 이제 본받아서 대구시를 발전시키려는 이제 그 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대구시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되셔도 예. 만약에 김부겸 후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될 거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대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 예. 또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전부 다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예. 원내 지도부에 직전까지도 몸담고 계셨으니까 네. 지금 지도부에서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슨 뭐 선대위 구성하는데 김종인 데려와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고요. 예. 지금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좀 실망하고 그렇죠. 바꾸라고 하는 것들은 당의 여러 가지 분열상으로 좀 비춰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제발 이렇게 국민의힘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예. 이제는 정말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힘을 모아가지고 예. 이재명 정부의 폭거나 포갑이나 독재나 입법 독재,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번에도 그 지금 검사들의 예, 공소 예, 관련돼서 예. 국정조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미 12개 재판임이 그리고 5개의 재판으로 12개 범죄 혐의죠. 예, 그리고 예. 이제 5개 재판으로 예. 진행되다가 중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예, 예. 그걸 공소한 그 자체를 지금 다시 국정조사하겠다. 네. 이거는 엄연하게 헌법이 부여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다 예, 위반한 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적하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로 좀 단합해야 된다. 예.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예. 그게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필승 전략 중에 가장 앞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부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빨리 네. 정리를 하고 네. 이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지방선거도. 그런데 지금 이슈 전환을 할 수 있는 저는 저의 기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공소취소 국정조사 예, 예. 이게 물론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나 대구에 가 있죠. 뭐 어미준 검사나 이쪽에서는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선뜻 나가기가 어렵다. 예, 예. 검찰 지도부에서 방향을 정해 달라고 하지만 예.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이거를 판이 벌어졌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은 전석 의원님은 원내 수석 대변인, 원내 대표 비서실장 이런 원내 지도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기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검사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불법적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 재판도 중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권력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하려면은 일단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걸 막고 예. 또 현장에 그 검사들이 진짜 거기에 직무와 관련된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는 공소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진짜 헌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도 하고 그렇죠. 예.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것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최은석 의원님에게 대구 시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은 이제 대구 시정을 맡게 됐으면은 충분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어떤 강력 단체장들도 국민의힘 강력 단체자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을 지내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CJ. 네. 그 CEO를 지냈었고 예. 정말 말씀이 지금 이정현 위원장도 했듯이 고용 창출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고 실물 경제 전문가적 시각에서 네. 이재명 정권 지금 하고는 한 상법 개정, 예, 예. 주식을 부양시키겠다고 세 차례나 상법 예. 개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노란봉투법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 재정의 우리 기업의 경제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제의식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저는 대표님 이런 생각하시는지 잘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적인 면에서는 워낙 해박하신데 경제적인 또 이런 측면까지. 예. 왜냐하면 제가 실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출범한 이후에 진짜 악법들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작년에 방송장악사법도 있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사법파괴사법도 예. 있었고 이번에 뭐 검찰 폐지 관련된 법안들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예. 정말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이 계약은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예. 5년, 10년, 20년 엄청나게 훼손을 시킬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은 진짜 노란봉투법 조항 중에 일부 이렇게 좀 진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행위도 그렇습니다. 분쟁의 예. 대상으로 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회사의 의사 결정 중에 예.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 결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 그러니까 모든 의사 결정을 노사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예, 만든 예. 진짜 악법 중에 예, 악법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국내에 공장이 부족해서 자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해외 수출지 근처에 또 다른 공장을 한번 내볼까? 예, 왜냐하면 예. 그러면 운임도 줄이고 경쟁력도 더 높이고 하는 거는 그건 네. 당연히 기업 경영이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될 내용인데 그거 안 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그거 안 하면 정무유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노사 분쟁을 또 노사 쟁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막는다고 네.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회사의 노동자들이 봅니다. 그렇죠.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회사 기업주도 망하겠지만 회사의 근로자들도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눈앞에 단기적인 야 우리는 뭐 5년 3년 5년 후는 모르겠고 그냥 지금 우리 그냥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네. 우리 월급만 잘 줘라고 하는 일부 대기업 귀족 노조들한테는 되게 네. 좋은 거예요. 그렇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우리는 5년 10년만 잘못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노란봉투법은 100% 민노총의 입법 청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시행되는데 예. 5년 10년 더 지나게 되면은 누가 과연 국가에서 자, 네. 나도 창업해서 진짜 국가에도 보국하고 네. 나도 이렇게 한번 좀 성공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만 또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예. 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뭔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하려면 전부 다 노조에서 허락받고 해라라고 할 건데 예. 대한민국의 공장을 그럼 내가 왜 유지하겠습니까? 차라리 해외로 옮기고 그렇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럼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지금 그 공장에서 있던 근로자의 가족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인 거죠. 예.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고요. 상법도 보면은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한 거 말은 그럴듯한데 예. 실은 보면은 이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주주들이 회사에 바라는 요구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단기 투자자도 있고 아주 장기 투자자도 있는데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만족시키는 예. 그런 의사결정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불가능한 거죠. 예.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하면 초기에는 적자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 경쟁자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좀 적자나더라도 대규모 최첨단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단기 투자자라 야 나는 3년 5년 필요 없고 올해 그냥 이익 잘 내야 돼. 네. 이런 사람이 회사 이사한테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라 한 것도 그렇죠. 자사주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 은밀하게 좀 선별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M&A를 할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것들,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 자사주를 다시 팔면서 추가적인 M&A 자원으로 쓰거나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나의 지불 수단으로 네. 쓰거나 해서 네. 회사의 중요한 투자 자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소각하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은 네. 됩니다만 이 회사가 단기에 뭐냐 1년 먹고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3년, 5년, 10년 가려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결국 주주들이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주가 10,000원 하는 게 1,500원 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20,000원, 30,000원 가도록 만들어야 이 장기적인 보유하면서 회사와 더불어 네. 주주들도 이렇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진짜 문제가 많고 저는 이 모든 게 보면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들, 예. 대한민국의 지금 예. 이 선진 경제를 예.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진짜 모르는 예. 그런 문외한들이 앉아가지고 예. 탁상공론으로 정말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만든 예. 그 법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마추어들이 만든 법안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완전히 좀먹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라 예. 이 정말 심각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재명의 탁상 공론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탁상 공론인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그 노란봉투법에 따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예. 로봇을 지금 들어오려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은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과 미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네. 자동차 회사 기업은 당연히 생산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을 도입하고 네. 그동안은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조립 공정에 있던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좀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막상 단기 일자리 줄어들지 모른다는 그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번에 실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로봇 도입하겠다 예. 하니까 파업하겠다. 파업하겠다 그 그랬죠. 말 그러면은 그냥 몇 년 있다가 회사 망하는 건 난 모르겠고 네. 지금 당장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 줄어드는 거 어떡하냐 이런 것들인데 네. 이거는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 가치라고 하는 네.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쨌든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 더 큰 그림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네. 좀 더 이렇게 고도화해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봐야지 네. 이걸 무조건 뭐 일자리 뺏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문제가 많고 네. 그런 걸 가지고 파업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요. 저는 중국에서도 안 이럴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로봇이 앞서가 있습니까? 이런 공산 국가도 그렇게 기술 진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장의 움직임을 다 바꾸는데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가 로봇 못 써, 우리는 네. 파업해 이러면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진짜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노동자의 극수세에 불과한 이제 귀족 노조, 예, 맞습니다. 귀족 노조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민노총의 그 청부다. 네, 네. 뭐 이런 상황이고 네. 노란봉투법도 처음에는 이거 뭐 이거 파업을 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예, 했는데 이 파업 요건도 놀리고 또 원청하고 또 뭐 협상을 예, 해라. 네. 그러면 저 공무원 노조는 이재명하고 협상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이 부작용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민노총 쪽에 이제 압력에 밀렸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석열 그 대통령은 뭐 거부권 많이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거 김건희 특검법 이런 그 정치법안뿐이 아니고 노란봉투법, 상법 이거 네. 다 거부권 행사했던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상법이 지금 결국 보면 이재명이 이것을 세 번이나 개정한 것이 정치 부양을 위한 목적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네. 이거 오히려 그 정치를 망가뜨리는 맞습니다. 법안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들어서 보신 것처럼 경제에 또 실물 경제에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되시면은 그것을 대구시에 접목을 시켜서 대구시가 저도 뭐 영남일보 한 35년 있으면서 대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취재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입니다. 네. 대구는 네. 그러니까는 이 보수의 텃밭이다. 보수의 이 심장이다. 먹고 사는 것도 정말 네. 그만큼 걸맞는 예.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임자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대구 시민들에게 또 뭐 우파 국민들에게 네. 좀 들려주시고 싶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이렇게 여기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좀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우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이 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단합되지 못한 뭐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또 공천 관련돼서 이런 불협화음 이런 것들로 해서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다만 그것들은 우리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좀 진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와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 이미 많이 또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 보수 우파가 이렇게 다시 집결하고 그 힘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좀 폭압들을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더 믿어봐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망 끼쳐드린 것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좀 극복해 갈 테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 무도함을 꼭 저희들이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 그리고 또 저희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혁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대구시장 도전에 나섰는데 이런 저희 진정성에 대해서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많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준비된 경제시장을 기치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지신 최은석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